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 통합 솔루션, 탄소 크레딧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윈클의 칩 카본 오피서 CCO로 일을 하고 있는 오대균입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개원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 제 소개는 이제 곧 이어서 다시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준비한 자료를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면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윙클이 시작하는 2024년 첫 웨비나 시간입니다. 시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강의와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니라서요.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타임테이블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제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간단히 시작을 하고요. 뭐 개론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전 세계 기후 대응 메커니즘,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 7월 22일에 세계의 탄소 크레딧과 시장, 8월 5일에 국내 탄소 크레딧과 탄소 시장, 8월 19일에 파리 협정 6.2조와 6.4조, 9월 2일에 한국의 ITMO 현황 및 대응 전략, 9월 16일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감축 사업, 그리고 9월 30일 투자 대상 롯데 탄소 감축 사업, 10월 14일 잠재성 있는 국내 탄소 감축 사업, 리무벌 사업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리무벌 사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사례 연구로 산림도선 프로젝트에 관한 걸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윙클 플랫폼을 통한 온실가스 모니터링과 상세에 관한 저희 윙클의 사업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감축 정책이긴 하나 가능하면 크레딧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리가 좀 톤이 낮아서 들리시더라도 커피 드시면서 좀 깨어서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탄소 크레딧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윈클. 윈클은 윈 오버 클라이밋 크라이시스의 약자입니다. 저희 윙클의 CCO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그 직책입니다. 칩 카본 오피서입니다. 탄소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유엔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정 6조 탄소시장 감독기구 슈퍼바이저리 바디 오브 더 메커니즘의 위원입니다. 아시아 대표로 위원이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올해 말에 제 임기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한국인 내 위원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 위원 순서가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 서울대학교 혁신융합대학의 개원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탄소시장 관련해서는 예전에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있었던 CDM 사업,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집행위원으로 역시 아시아 대표로 4년간 2015년부터 18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은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쭉그 탄소 관련된 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대응 이사를 마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생각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제가 강의 마치고 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 정책,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 일단 목차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그냥 한번 복습해 보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감축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갖는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마지막 것이 장표 한 장이지만 그게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몰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카본 버젯입니다. 카본 버젯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카본 버젯을 탄소 예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적절한 용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냥 원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카본 버젯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 또는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인류가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입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배출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카본 버젯은 많이 남지 않았겠죠. 게다가 심지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뭐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볼 때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본 버젯을 거의 이미 다 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어쩌면 더 이상 바로 즉시 온실가스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환경론자들이 글로벌 카본 버젯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선진국들이 책임을 가지고 즉시 상당량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기후변화 협약의 목적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도록 이렇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1.5도씨 얼마나 가까운가? 즉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가 상승하는 그런 것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카본 버젯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얘기랑도 통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지구의 온도는 2040년경에 산업혁명 이후 1.5도씩 상승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IPCC, 세계기상기구와 유네비 만든 과학자 단체입니다. 2000여 명의 과학자 단체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모은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6차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씨 정도의 온난화를 유발했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로 지속되면 2030년에서 52년 사이가 될 거다. 40년 정도면 1.5도씨 상승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1월에 KBS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타이틀만 따서 올린 겁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도씨 마지노선이 올해 5월에 깨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참 올해 정말로 덥다. 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불과 몇 년 전에 보고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15년 이상 앞당긴 상황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올해 도달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었거든요. 또 훨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2100년까지 1.5도씨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배출한 것보다 거의 반을 줄여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2050년엔 더 이상 이제 배출은 없어야 한다.
넷제로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시점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도씨 제한 시나리오를 보면 대충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이건 전 세계가 동일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죠. 특히 화석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저탄소화합니다. 지금 그 전력의 대부분을 화석 에너지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석탄 화력 발전소나 가스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걸 없애거나 줄이거나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웬만하면 거의 전기를 씁니다. 즉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를 탄소가 없는 걸로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열, 이렇게 불꽃이 나는 그 열의 상당 부분은 수소로 공급을 해야 한다. 즉 수소로 가는 것과 전기로 가는 것이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된 주요 그 핵심 기술과 부수적인 기술 모두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2050년까지 전력의 최대 85%까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로 아리백이 이미 나와서 굴러가기 시작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신기술과 전력화를 통해서 2050년까지 최대 90%를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는 거죠. 네.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감축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1.5도씨를 달성하려면 2도씨 상승하도록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타이트하니까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서너 배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에너지 부분의 투자 규모가 연간 9천억 달러씩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경제 부문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될 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많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뭐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의 주요 감축 수단으로 말씀드린 에너지 수요 감소, 전력의 저탄소와 에너지 소비 전력화 이쪽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2035년까지 연간 2.4조 달러씩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을 다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젠 지속가능, 지금까지의 발전이 자원과 자본과 노동의 지략적인 투입이었다면 앞으로 발전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요인들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경우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이면서도 발전이라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지금 바로 하시고 싶은가요? 한빈님 손 드셨는데요. 네. 한빈님. 그럼 먼저 질문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한빈님 질문 주세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고 이따가 그런 질문을 나중에 몰아서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직 더 돈 벌어야 하고, 더 선진국 가까이 돼야 하고,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에 그렇게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크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기후변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지불할 의향 수준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또 엄청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앞으로 더 선진국처럼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우리 위치를 보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또는 산업혁명 이후에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모든 측면에서 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제일 늦은 게 역사적 배출량이었어요. 역사적 누적 배출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위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1850년대에 시작했다면 우리는 1960년대나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110년이나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면 우리가 꽤 적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사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저도 정부 대표단 협상에 오랜 동안 참여했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너희보다 적다였는데요. 이젠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 규모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제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도 그리 낮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책임이 생각보다 국제사회에서 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를 선언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파리협정이 2015년에 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에 만들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소위 국가 감축 목표, 그냥 쉽게 불러서 NDC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출하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이전에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20년 배출을 전망치 대비, 그때 전망을 얼마로 했냐면요. 2020년에 우리나라가 8억 5천만 톤 정도 배출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대비 30%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마 5억 4천만 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2020년에 우리가 얼마 배출했느냐? 6억 8천만 톤 정도는 배출했을 겁니다. 즉, 발표는 했으되 실제 줄어든 양은 별로 줄이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고효율 제품 보급, 그린카 보급, 이게 전기차입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이번 정부에도 특히 실망스럽게 보급이 늦어지고 있고요. 고효율 제품 보급은 의외로 전 세계에서 거의 특히 전기를 쓰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위이고요. 산업 부문에서도 고효율 제품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린카 보급은 전 세계적인 시류와 비슷하죠. 전기차가 쭉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주춤한 그런 경향이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요. 2030년이 되어도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2016년이 되면 파리협정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2030년에 배출 전망치 대비 37% 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낸 것보다 7%가 세졌죠. 왜 세졌냐? 파리협정에서는 목표를 뒤로 후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전진해서 강하게 내라고 했으니까 30을 37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이걸 전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했냐면 배출 전망치 대비가 아니라 2017년 배출 실적 대비입니다. 그래서 24.4%로 숫자는 줄어들지만 최종 우리나라가 배출하게 되는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6년에 제출한 것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약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2021년에 이걸 18년 대비로 바꾸고 실적 대비 40%로 제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국제사회 요구라든가 이제 그런 한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정해서 낸 2030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는 거. 전원 믹스라는 게 발전을 뭘로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많이 높이는 전원 믹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후폭풍으로 탈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원자력을 다시 하느냐 하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 전원 믹스 조정이 생각보다 꽤 세게 좀 밀어넣은 편이었죠. 그 다음에 산업기술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고 친환경차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을 촉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작년 3월에
약간 수정했습니다. 국가 배출 총량은 바꾸지 않았고요. 산업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걸 좀 줄여줬습니다. 네, 산업계가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산업계가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산업 부분 감축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거기서 이제 산업 부분이 더 배출할 수 있게 해준 것들을 전환 부분, 즉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줄이도록 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것들은 해외 감축, 즉 다른 나라에서 감축 실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그 부분의 목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MBC 국가감축 목표는 5년에 한 번씩 내는데요. 이제 2035년 목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전문가들 소집해서 회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년 초쯤까지는 만들어서 내년 아마 2, 4분기쯤엔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감축 목표 내용입니다. 수치로 보시면 2018년에 7억 2,700만 톤을 2030년에 4억 3,600만 톤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뭐 노력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침체되면서 지금 6억 7천만 톤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6억 7천만 톤서부터 4억 3천만 톤으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2억 뭐 2억 4천, 2억 5천만 톤 정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부분별로 보면 전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 부분에서 무려 1억 4,500만 톤만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5%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 화석연료를 투입하는 발전소를 상당 부분 이제 중지하고 폐기하고 다른 발전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주로 신재생으로 가려고 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원자력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기존에 줄이려고 했던 게 14.5%를, 사실 14.5%면 발전 부분이 거의 44.4%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낮은 감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줄여줘서 11.4%만 줄이는 걸로 바꾸고요. 그래서 800만 톤을 추가로 산업 부분에 더 배출할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800만 톤 중에 400만 톤을 전환 부분으로, 그리고 400만 톤을 무게 감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에서 400만 톤을 더 많이 해야 하고요. 원자력으로 하겠다고 이제 현 정부에서는 발표를 한 거죠. 이 수정 자체를 이번 정부에서 하면서 원자력을 400만 톤을 해결하겠다와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건축 사업을 해서 크레딧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400만 톤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소가 이제 좀 늘어났죠. 수소 산업을 새로 만들면 수소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좀 늘어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수소 때문에 늘어나지만 그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부분에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고 오겠다. 수소 산업을 더 크게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수소 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다른 그 여러 부분의 그 감축률을 보시면 전환 부분이 45.9%, 산업 부분이 11.4%, 건물에서 32%를 줄여야 하고요. 수송에서 37%를 줄여야 합니다. 농축수산에서도 27%를 줄여야 하고요. 폐기물은 가장 높은 거의 절반 48%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30년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각 부문별로 배출하는 것에 아무리 작아도 30% 가까이를 다 줄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으로 가기로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가면 넷제로 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거의 배출량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서 엄청나게 줄여야 하는 노력과 동시에 해외에서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서 무려 3,700만 톤의 탄소 크레딧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도 생각보다 꽤 타이트하고 힘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가 감축 목표 기준연도 배출량을 간단히 보여드리는데 전체적인 비중은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에너지 밸런스가 못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에너지 밸런스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가 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고 없어지는지를 그냥 한눈에 반든 표입니다. 수입 생산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 즉 94%, 7%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 거의 다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내 생산이 6.3%인데요. 6.3%가 약간의 수력 발전과 자본량의 신재생 정도인 것이고, 그리고 무연탄이 이제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공급, 우리가 1차 에너지, 처음 가지고 온 에너지의 형태를 1차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1차 에너지를 저렇게 씁니다. 연간 3억 750만 TOE. 이게 TOE라는 게 톤 오브 오일 이퀴밸런트, 즉 석유 1톤을 1TOE라, 원유 1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1TOE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3억 700만 톤의 원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꾸죠. 그걸 가지고 와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그걸 이제 정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원유를 이제 쓸 수 없으니까 휘발유나 경유나 뭐 이런 걸로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그 전환 과정에서 거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이건 정말 그냥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면 전환 손실을 줄이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석탄 화력이라고 하면 실제 그 효율이 40, 45%못 될 겁니다. 가스 발전이 뭐 60%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만 저절로 에너지가 상당히 사라지게 되어서 그 부분을 올리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전환 과정이라는 게 태양이나 바람을 얻어서 어떤 기계적인 또는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전기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전환 손실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어쨌든 전환 손실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 부분에서 75.7%를 쓰는데요. 이제 이건 얼마나 절약하느냐, 덜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왕 쓴다면 효율을 좋게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각 단계와 부문별로 사용되는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 수입하는 데서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그 다음에 비화석 연료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전환 효율 향상 중요하죠.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 향상. 사실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 향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효율이 높은 어떤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나라 드물 거예요.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만 30년만 쓰면 재건축을 해서 건물 부분 효율도 엄청 좋고요. 텔레비전, 그다음에 냉장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도 몇 년, 10년 안 돼서 차 바꾸니까 차량 평균 연비도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에너지 소비 효율은 세계 탑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소비 부분에서 줄일 여력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에너지 공단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소비 효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요. 이젠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작업,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TCO2는 어떻게 되냐? 인구 곱하기 인당 GDP 곱하기 GDP당 TOE. 즉 단위 GDP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당 TCO2.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정말 무엇이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가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인당 GDP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제 3만 3천 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5만 불, 6만 불은 되어야 한다. 뭐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3만 3천에서 5만, 6만 되려면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GDP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 이게 이제 소위 그 에너지 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경제 원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산업기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게 벤츠와 현대 자동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요 그 현대자동차가 벤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 물리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수치란 측면에서 보면 분모인 벤츠의 가격이 현대자동차의 평균 가격의 대당 생산한 차의 평균 가격이 2배쯤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가 마치 수치만 보면 벤츠보다 2배의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원단위가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보다 낫다,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그런 명품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아직 평균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인자들을 보면 이런 그 특성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실제로 바꿔야 할 게 뭐냐? 그동안 별로 많이 따지지 않았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단위 에너지를 공급할 때 얼마나 CO2가,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신재생 또는 정말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즉 이젠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젠 그냥 당연한 규범처럼 되어졌습니다. 이제 법으로 되고 있고요. 국제적인 어떤 뭐 ESG 활동 규제로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이젠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지경이 됐다. 앞으로 탄소 배출을 계속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탄소 배출에 근거한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일자리도 생길 수가 없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즉 앞서 우리가 그런 인자로서 제시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앞으로 경제는 계속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산업부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이제 어떤 대표 기술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놓은 것들입니다. 즉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걸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텍소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데다가 돈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 이게 텍소노미죠. 그냥 그 텍소노미를 이제 저희 풀어서 보면 이렇게 부문별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산업 수송 부분에서의 이제 각 그 업종별로 텍소노미에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대표 기술들입니다. 뭐 이쪽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도 주로 그런 쪽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한 장에 거의 다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탄소 관리하는 것과 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돈이 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어렵지만 모아봤습니다.
어쨌든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정책이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이니셔티브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민간 정책은 SBTI나 또는 아리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앞서 이미 통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략 7억 톤 가까운 양을 배출한다라고 하는 건 7억 톤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즉, 이제 앞으로 MRV를 모니터링, 리포팅, 베리피케이션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즉, 몇 톤이나 배출하고 몇 톤을 줄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정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처음 생겼을 때, 기후변화 해벽이 처음 생겼을 때 선진국들이 켈로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켈로스.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톤 단위로 계산되는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은 일단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법인인 경우에 연간 12만 5천 톤, 사업장인 경우에 연간 2만 5천 톤이 넘으면 배출권을 받는, 즉 지금 배출하는 것보다 줄어든 양의 배출권을 받는 할당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국가의 총 NDC 영역, 여기서 이제 국가 그 감축, 우리나라 안에서 배출하는 모든 양은 국가의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범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 관리제가 직접 양을 관리하는 정책이고요. 나머지는 감축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을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지원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다 MBC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고 그걸 해외와 연관시켜 보면 각 기업들은 스콥 1, 2, 3라고 하는 배출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콥 1, 2는 자기가 직접 배출한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콥 3는 자신의 공급망과 관련된 겁니다. 스콥 3는 국내 공급망도 있고 해외 공급망도 있습니다. 그 스콥 3의 일부분은 국내외를 서로 걸쳐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배출자들은 자기와 연관된 그런 스콥 3 배출량이 국내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민간 정책으로서의 SBTI를 보면 전 세계에서 현재 8,000개가 넘는 기업이 가입을 했고 매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SBTI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 배출량을 공개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SBTI에서 자기의 공급망인 스콥3도 관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죠. 그런데 여기는 할당을 받고 배출권을 가지고 그만큼만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권의 개수가 모자라면 사야 하고요. 남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SBTI는 그냥 민간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런데 이건 원청사에서 국내든 해외든 SBTI에 가입한 원청사에서 자기들의 스콥3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자기 배출량 스콥 1, 2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스콥3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공급망에게도 배출량을 제출하고 배출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게 시작되었고요. SBTI에 가입한 원청사의 요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건 더 이상 자신이 요구사항을 관찰할 수 없는
기업들, 업체들,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SBTI에 가입한 원청사가 그들의 공급망인 스콥3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협력업체에 SBTI 가입을 관건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이런 민간 이니셔티브의 영역으로 이런 직접 규제 대상에 자기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아리백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가입하지, 해외 사업장은 다 가입했는데 국내 사업장 하기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청사항에 의해서 국내도 아리백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상당히 총선에서도 이슈가 되었어요. 대선에서도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국내든 어떤 글로벌하게든 총량을 관리하고 총량을 보고하고 관리하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법률적 또는 민간 이니셔티브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이 만들어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드물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중심적이고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민간 이니셔티브의 영역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내수를 가지고 충분히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많이 그렇죠. 물론 뭐 글로벌한 기업도 많지만 미국의 상당한 기업들은 내수만 가지고도 상당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응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언제 이런 걸 해야 될 거냐라는 걸 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탄소 중립 관련된 주요 규제 동향들을 보면 유럽에서 시작한 탄소 국경 조정, 시밤, 공급망 실사법, 그다음에 ISSB의 공시, 그다음에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기후공시 규칙 및 개정, 그다음에 SBTI 현재 진행되고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맨 아래 적용식이 보시면 이제 이미 시행되었거나 올해 내년 후년 초 내년에 가장 많이 이제 일이 진행될 것 같고요. 이미 몇몇 기업들은 실제 중소 중견 기업들 수준에서도 이런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런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같은 것들을 준비하셨던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나요? 우리나라 강의실에서는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게 워낙 특징이라서 그렇긴 한데 한 분도 질문이 없으신 건 제가 강의를 잘한 건, 네, 안나님.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벤트요. 네, 내년이 이제 중요한 일들, 지금 네. 보여드린 이 마지막 장표에 보시면 적용 시기가 거의 올해 시작하거나 내년에 몰려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5년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에 유엔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동안 물밑에 가 있던 그런 좀 대기업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들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내년에 좀 튀어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차피 2050년까지 아주 장기적인 것이라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그런 장기적인 최종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굳어져서 최종 종착지를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누구나 생각해 보건대 2018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의 7억 톤이라고 가정하고요. 2018년에 7억 2,700만 톤에서 2050년은 제로까지 놓고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 그으면 사실 우리가 가야만 할 길이 딱 그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것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을 때 그렇게 그 직선을 따라서 쭉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면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50년, 2035년 그 NDC, 지금 30년 NDC지만 2035년 NDC는 아마도 선진국 그룹에 가까운 나라들은 기준연도 대비 아까 2010년 대비 45% 정도 해야 된다고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65%는 되어야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전문가들도 엄청 그 머리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35년쯤 되면 이제 40%가 아니라 60% 가까운 수준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불과 5년 만에 20%를 또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엄청나게 큰 게 실제 가시화되고 이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으십니다. 네, 손 들으셨는데 텍스트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텍스트요? 텍스트 보시, 메시지. 텍스트가 어디 있죠? 캡. 김기현님. 그러면 일단 김기현님 그 텍스트로 한 거 먼저, 윙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이건 사실, 저희, 이번 시리즈에 2024년 윙클 웨비나의 거의 마지막 11월 달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따로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따로 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메일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11월 달에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발달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에너지는 가능하면 전기를 쓰자. 그리고 그 전기는 저탄소 또는 무탄소로 공급을 하자. 이게 인류가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더 빠른 속도로 전기가 늘어나는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기를 신재생화 또는 전기를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것, 그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I나 AI대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력을 무탄소화하느냐가 핵심적으로 뒤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요. 사실 지금 미국이 이제 대선 측면에 있어서 특히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의 석탄 생산 지역 주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서 혹시 트럼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미국이 어떤 방향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기후변화력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공식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이겠다고 정량적으로 발표한 적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시장에 맡기는 편이고 연방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법이나 규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대세를 어긋나서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일 트럼프가 되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조금 완화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4년의 트럼프의 임기가 지나고 나면 늘어난 배출량 때문에 더 강한 정책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연방정부에 따라서 그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배출권 거래 대상이 780개에 불과하고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기준의 미충족과 대상 거래제 대상 기업 자체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사실은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드느냐 늘어드느냐보다는 국가 총 배출량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국가 정책을 정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인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효과가 크게 끌고 가려면 개별 기업의 배출량 기준 12만 5천 톤을 10만 톤, 7만 톤으로 낮추더라도 국가 총량, 즉 국가 총량이 줄어들면 국가 총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배출권 거래제로 관리하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개수에 관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총량 관리 비중을 정하는 이제 정책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할당 대상 업체 수가 늘어왔는데요. 앞으로 줄어들게 되면 할당 기준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다트 배출권 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거래에서 가장 적용하기에 적합한 산업군이나 분야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활성화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된다는 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국가 총배출량이 줄어들도록 하는 정책 목표가 잘 달성하는 것이 활성화냐, 아니면 배출권 거래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활성화냐, 거래 시장 안에 참여하게 된 참여 기업체 수를 늘려놓는 것이 활성화냐라고 하는 것은 제각각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다 일종의 집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실 산업 부분에 780개 업체의 할당 대상이 있지만 상위 10개 업체가 그 780개 업체 배출량의 절반쯤 될 겁니다. 이건 업종에 관한 그 중에서 절반은 예전에 한전의 발전소였던 발전 부분을 발전 자회사로 자른 그 5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10개 안에.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뭐 이런 우리가 들으면 이제 아는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유업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체 따라옵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다 큰 규모로 집중화되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말 따지고 보면 그런 대기업들 몇 개만 좀 세게 잡아도 사실은 예, 예, 배출량 관리 비중은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업체들의 무역 의존도나 우리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가느냐가 이제 가장 고민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 중에 최근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원인 등등. 예, 조림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처럼 소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어떤 면에서 보면 배출량을 피하는 사업, 회피 또는 아니면 리덕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업과 조림이나 탄소 포집이나 또는 직접 공기 포집처럼
그 리무벌, 즉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그동안에 배출하던 것을 배출을 줄이는 사업은 가능하면 배출자가 직접 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컨트롤하는 영역의 밖에서, 즉 밖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리무벌, 제거 사업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TI에서도 그 리무벌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술적 그 난이도 때문에 너무 비싸죠. 비싸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기술적 그 성숙도도 아직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소 포집 및 활용이나 직접 공기 포집 같은 경우에는 R&D 아직도 이제 연구개발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 실행하기에는 조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수소의 생산이나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부분에서 열을 직접 쓸 수밖에 없는, 전기를 쓸 수 없고 열을 쓸 수밖에 없는 데서는 수소를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는 전체 우리나라 1차 총 에너지의 2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산업 부분에 열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쪽에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를 써서 이제 열을 공급하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수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의 전기분해, 아니면 석탄에서 뽑거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수소를 생산하는 걸 늘려야 한다. 그런데 역시 전기처럼 수소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향후 미래 에너지의 주류는 이 두 가지일 것인데 둘 다 탄소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NDC에도 혹시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소 생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그 배출량이 거의 뭐 100만 톤 정도가 이제 가까이 늘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수소 생산을 하려고 하면 당장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다만 생산된 수소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이재환님 네, 여보세요. 말씀해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이런 규제들이 생겨나고 각종 뭐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쪽으로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리백 선언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네. 지금 각종 재생에너지나 뭐 카본 크레딧이나 네.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네, 해외 맞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황을 100%는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적어도 선언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항상 네. IR 같은 거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국내 기업들이 다 선언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이걸 어치브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가 있느냐라는 취재 질문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재생에너지 계약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 단가도 더 높은 상황이고 하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트렌드가 흘러가다가 혹시나 이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또 동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일단은 어차피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더 어려운 거죠. 다른 데들은 우리보단 덜 어려운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공급망에서 난 가능한 데와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한국 하고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한국
지역맞게 공급 못 해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고 우리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사람하고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전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왜? 공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럼 정말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더 해볼 수 있는데 덜 한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현재 적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없느냐? 솔직히 그건 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연구소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공급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총량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걸 실제로 전기로 바꾸는 것에 투자를 그만큼 해봤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당연히 과거에 우리가 그거만큼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란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정부가 발표한 그 전체 전기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주겠다고 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외부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리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그걸 떠받쳐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구되는 신재생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고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롤에서 이젠 어떤 면에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기업은 가야 하는데 정부는 그만큼을 난 못 받쳐주겠다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인가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올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페이스도 좀 더 있고 리소스도 좀 더 있고 투자도 좀 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일찍시켜서 말을 하고 정부 정책과 기업의 목소리가 같이 가능하게 해외 요구사항들을 맞춰주도록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관한 노고가 좀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녹색 프리미어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일단 커버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서 현실적으로 PPA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이라서 뭐 제 의견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의 그동안 투자가 좀 적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정부가 사실 민간 기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그 피부에 와닿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해외 국제적인 트렌드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에너지나 기후변화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좌우의 정파의 문제가 아닌 건데 약간 이게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상하게 그쪽에 물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부 정책이 좀 쭉쭉 바뀌어갈 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요. 이재환님께서 그 거시적으로 크게 질문해 주신 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또 없으시면 시간도 그렇고요.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분을 계획했는데 제가 그냥 30분을 까먹었고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주셔서 저도 최대한 말씀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 주신 질문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들 들어가시고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